이번에는 강남과 강북. 아까 우리 봤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상 격차에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대형과 소형의 얘기, 강남과 비강남의 얘기, 또 서울과 이 수도권의 얘기, 모든 게 다 이제 적용될 수 있고 15억이 넘는 거와 9억 이하짜리의 얘기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정상 격차를, 적정 격차를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이냐. 하단에서 올라왔고 상단 내려와서 이 격차가 좁혀졌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하단에 다시 내려가서 격차를 맞춰주든 하단은 가만히 있고 이제 상단에 도망치든 둘 중에 하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남은 아직, 강북은 조정 끝, 서울 아파트값 줄다리기. 자,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알겠지만 네, 한번 보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보니까 강남구 송파구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했다. 계속 풍선 효과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강남 3구는 급매 소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이란 잠재적인 악재가 작용하며 여전히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 중요한 말이죠. 중저가 아파트 무슨 소리예요? 9억이 안 된다는 애들이죠 이제. 9억 이하짜리 애들은 어때요?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발표에도 인천, 안산 등 경기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도 풍선 효과 터지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매수세는 많은데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집주인들이 적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월 1일, 오늘이죠.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버티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상승 전환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 근데 다 끝났죠.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무슨 소리죠? 강남구만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강남구만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었다. 무슨 소리죠? 이 말을 뒤집으면 강남구에서 다른 구보다 유독 급매물이 많이 나와서 급매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거래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거래가 많이 나오려면은 수요 증가가 더 많이 늘어나면 거래도 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가 늘기 위한 것은 일단은 수요 증가보다도 매물이 늘어나줘야 돼요. 어떤 매물? 저가 매물이 저렴한 급매물이 좀 늘어나줘야지만 거래가 늡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주제처럼 급매물이 사라졌단 말은 뭐죠? 당분간 거래량은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급매가 있어야 뭐 거래를 하죠. 그쵸, 사람들이. 그러면서 호가를 야금야금 올리면서 소량의 거래로 시세가 형성되고 판단돼 버리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뉴스 한 4개인가 봤나요? 3개인가 봤나요? 지금 맥락이 똑같아요. 고가주택인데 결국은 이 15억 대출 규제, 여기서 타격이 제일 큰 거예요. 타격이 좀 제일 큰 거죠. 15억이 초과하는 애들 시세 약세와 급매물이 나오면서 급매물 거래가 된 건데, 그냥 이것도 망상이에요, 망상.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15억 원 이 시가 15억 초과주택에게 대출을 우리가 아예 못 받지 않습니까? 10원 하나? 이 제도가, 이 정책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이런 궁금증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5억 원 초과에 우리 초고가 주택 대출 LTV 제로라는 이 정책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정책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답변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책은 영원토록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15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금액대 또는 어떤 특정 여건, 특정 조건에 있는 부동산을 다 떠나서 우리 이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만약에 말이죠. 이 정책이 어느 시점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10년 갈지 3년 갈지 5년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금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 제로라는 제도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면 15억 원 이 대출 규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부동산들이 가장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망상으로 해봅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그쵸? 다음 뉴스. 중저가 아파트는 되레 상승, 서민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집값 진짜 떨어졌나. 초고가 아파트만 하락. 우리 봤죠? 정부 규제와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실수요자 사이에선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15억 원의 훌쩍 넘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지만 9억 원 아래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르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은 아쉬운 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거는 시작점이 좀 다른 건데 집값을 잡는다. 이 잡는다에 대한 생각이 조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격을 내려트리는 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잡는다라는 개념은 상승을 인정하되 서울집값 상승을 인정하되 그 상승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잡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후자의 전략을 썼다라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뭐 경기권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요. 근데 이걸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락세로 만들겠다라는 액션에서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관심도 없었던 수도권 외곽 지역들까지 오르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참여정부 시절 때 겪어봤습니다만은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된 후에 끝날 겁니다. 부디 그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뭐 이 뉴스는 그렇게 볼게요. 아까 봤던 뉴스랑 중복되네요. 이번엔 강남에 대한 뉴스 기사 좀 볼게요. 강남 급매물 던지기 끝, 급매물 소진 뒤 눈치 싸움 치열하다. 맞는 말이네요. 제가 느낀 건 똑같은 얘기죠. 눈치 싸움이네요. 근데 말입니다.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아니 1월 작년 12월인가 이 얘기했었죠. 올 초에 급매물 나오면은 사면 되는데 일시에 이 주도권이 매도자가 주도권을 바톤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매수자로 주도권이 넘어갔던 그 상황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매수자가 쥐고 있던 바톤을 매도자분들이 가로채 갔어요. 잠깐 좋았죠? 우리 매수자분들이 잠깐 좋았죠? 뉴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에 간극이 워낙 커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4월달 또 5월 초만 해도 어찌됐든 거래는 지금처럼 이건 아니야. 그 거래는 됐어요. 그나마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격차, 간격은 있었지만은 이게 만날 거래가 되는데 지금 6월 초, 5월 말 요 상황은 이 간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 거래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소게임, 이 줄다리기,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까는 한번 뒷부분에 한번 말씀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강남구의 공인중개업소는 개점 휴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한산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래가 없으니까. 급매물 던지기가 끝난 뒤로는 거래를 한 건도 못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르게 변하면 거래가 없어지고 우리 중개업자분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물 자체가 줄었지만 매수 문의는 조금씩 늘고 있다. 매수자는요 아주 약간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가 아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분의 멘트네요. 정확한 말이네. 제가 느낀 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됐죠? 6월 1일 됐죠, 이제.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을 주도했던 초급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내에 팔려는 절세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거 언제까지죠? 6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급매물이
아예 끝난 거냐?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냐 더 이상? 아니요. 6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초까지가 기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금매물. 근데 그 금매물의 기준을 뭐 여러분 실거래가 보시면서 뭐 올 3월, 4월에 팔린 거랑 같은 금액에 사고 싶다라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금매물의 기준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응을. 또 잠잠했던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금매물이 지난달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에는 2억 원가량 오른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의 호가가 형성됐다. 호가적. 잠시주공 5단지는 이달 초 18억 6,500만 원의 금매물이 거래된 뒤 현재 19억 4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리센츠도 이달 초 16억 원의 금매물이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8억에서 19억 원으로 호가가 상승했다. 이달 초라는 거는 5월 얘기합니다. 이게 5월 말 뉴스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감이 강하다고 전했다. 코로나와 정부 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매수자분들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국민중개사분께서는 지난달 4월이죠. 4월 달에 매물 소진 이후 호가가 다시 뛰면서 현재 5월 달이죠. 매수 매도 모두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5월 말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 기조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과 집값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강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한 말을 막 써놨네요. 혼자 말을.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투기 목적의 매매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 역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거는 기자의 해석인데요. 기자분의 해석인데 그럼 결국은 봅시다. 여기 다 나오네요. 내용들이. 집값이 좀 내려갈 거라고 보는 이용에서 첫 번째 공시가격 인상 이거랑 뭐 보유세 얘기죠. 보유세 얘기죠.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그리고 코로나19 하락 요인을 지금 다 적어놨어요. 여기. 그리고 여당 압승 3번 세금 부담 강화 같은 말이죠. 세금 부담 강화. 그러면 뭐 우리 알잖아요. 상승할까 하락할까에서 지금 상승이라고 의견을 비추는 사람과 또 하락할 거다, 뭐 급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과 웃긴 건 말이죠. 이 분들이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검토하는 항목은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여기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정부 정책의 어떤 규제책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보유세 부담이 더 증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유동성 문제 때문에 상승을 점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락론을 얘기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유동성 사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만 보유세 인상되죠. 여당이 압승해서 더 규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경기 폭망이죠. 이래서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승론도 똑같은 내용인데 말의 앞뒤만 바뀝니다. 보유세 부담되고 코로나19 부담되고 여당 압승도 부담이지만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항목이 똑같다니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무게감이냐? 유동성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요. 이게 그냥 세 글자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동성 문제는 상승동이 딱 하나라고 했을 때 유동성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악재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승 항목과 하락 항목의 개수로 어떤 항목이 더 많은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저울에 올려놨을 때 무게감으로 기우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승론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항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 항목도 하나하나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는 게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뉴스. 슬금슬금 살아나는 수도권 집값
고민하는 정부. 지금 이번에도 수도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산, 광주, 구리, 하남, 영통. 난리 났네요. 안산 날라가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안산 지난해 9월에 올렸던 그 영상, 박병찬 안산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 안산, 광주, 구리, 하남 등 비규제 지역과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상승이 아니라 안산은 급등입니다. 급폭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폭등.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풍선효과죠. 풍선효과. 결국은 규제 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 급매물 소화되고 신고가 나오는 강남. 요거는 좀 실거래가를 검토한 뉴스 기사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밑에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타워팰리스 얘기도 있고, 렉슬은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슬 아파트는 176.9제곱미터면 68평형 제일 큰 겁니다. 21층이 5일 39억 원의 계약서를 쓰며 최고 거래가에 팔렸다. 최고 거래가에 갱신해버렸어요. 지난해 연말 34억에서 5억이나 몸값을 더 받았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3월에는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한 건도 없었고 4월에는 4건 가운데 한 건만 20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5월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달 5월 달에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건 4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20억 원대를 회복했고 그 한 건이 19억 9,500만 원이니까 20억에서 500만 원 깎았네요.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도 올랐고 일단은 렉슬 좀 볼까요? 렉슬 도곡 렉슬 뉴스에 나온 게 제일 큰 거 68평형이고 68평형은 409동 딱 요 한 동에만 68평형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끝에 있는 동인데 작년 12월 12일 날 34억에 팔렸고 5월 5일 날 39억에 팔렸네요. 5억이 뛰었네요. 최고가 갱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렉슬이 지금 39억에 팔리고 다음 매물이 42억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서열을 잘 알자 그랬죠. 그 서열은 지역적인 서열도 있고 여러 가지 서열이 있는데 단지의 서열도 있어요. 그러면 렉슬보다 이 동네에서 서열이 상급 단지가 어디냐면은 동부 센트레빌입니다. 렉슬 60평대가 39억에 팔렸고 40억이 넘는 금액의 호가가 나온다면 동부 센트레빌 다음 물건은 이게 만났으면 센트레빌 싼 건데 아무튼 센트레빌과 렉슬은 그동안 시세를 쭉 보면은 5에서 10%까지는 아니고 5에서 10% 이내의 격차를 항상 두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느 지역을 조사하시든 간에 그 지역 아파트 단지 내가 이름 다 외우고 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뭐 탑 5 아파트가 있다면은 이 5개 아파트 서열과 순서를 매길 줄 알면은 어느 정도 조사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조사를 나 모르겠다. 아파트 5개 추렸는데 어떤 게 이 순위를 1등부터 5등까지 모르겠다. 조사 더 하세요. 실수하시기 전에. 수억 원짜리 인생 걸고 집을 사는데 그 정도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잠깐 보면은 근데 70평대는 이거는 뭐냐면요. 레미안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뭐 47억에 39억대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들은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70평대가 요렇게 117동, 118동, 124동 3동이 있거든요. 70평대가 124동이 싸요. 그게 요런 거래예요. 이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 47억짜리는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럼 117동 요 2호 라인, 3호 라인 요게 이제 47억에 팔렸을 거예요. 안 봐도 알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또 모르시면 또 뭐야 7억이 빠졌다가 막 이렇게 올라 이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안 봐도 압니다. 요거는 124동 거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분석이 된다면 그때 계약하세요. 이 정도도 판단이 안 세면서 막 계약하고 나서 자꾸 상담 와서 나 사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 자꾸 오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압구정 잠깐보면 압구정 신현대 한번 볼게요. 압구정 신현대 보면은 신현대는 50평대 날라가네. 매물도 없어요 이제. 30평대도 매물이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거 싼 거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없죠. 그리고 이번에 구현대 1, 2차 같은 경우가 최고가 갱신했죠. 작년에 좀 빠졌다가 역대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64평형 47억에 팔렸습니다. 최고가 갱신했죠.
신고가 계속 나오네요. 이전 상황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거는 사실 좀 봅시다. 아무튼 중국 부자들 먹잇감된 서울 아파트 이유는, 이건 조금 성급한 뉴스 기사이긴 한데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먹잇감이 된, 이거는 과거형인데 미래형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중국 자산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락한 상황을 틈타서 해외 주택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글로벌 부동산 포털 자료를 인용한 올해 1분기 중국 사람들의 한국 부동산 문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80%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대요. 이게 뭐 신빙성된 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꽤 많이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 부동산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까요? 그것도 이렇게 한 분기 대비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하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 부동산 문의는 줄었답니다. 한국 부동산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아시아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저가 매수에 기여라고 판단한 탓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홍콩 쪽에서는 돈을 빼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우리 중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호주 부동산 회사 블랙 다이아몬드 창업자 모니카도 블룸버그 인터뷰 통해서 올 3월 이후 고급 주택 판매 실적, 고가 주택이죠. 판매 실적이 올 초 대비 25% 급증했고 이들 고객의 절반인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부자들이 고가 주택을 사재기 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달 들어서 3명의 중국인이 총 2천만 싱가포르 달러, 약 174억 원에 달하는 레지던스 6채를 사진만 보고 사들였다고 전해졌다. 이 중 한 투자자는 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인근의 아파트 3채도 한 번에 사들였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 여기 들어오시면은 부동산 부자버거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검색란에다가 에셋 파킹이라고 쳐보시면요. 5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5개월 전에 올린 이 10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셋 파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 12월달 영상이네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한국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샀는지,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어떤 그 병폐 상황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여기 조사해 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관련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든 뭐든 뭐 항상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률을 5대5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집값은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5대5가 아닙니다. 과거 통계만 보더라도 최소한 9대1, 8대2 이상의 확률입니다. 똑같은 5대5는 아닙니다. 물론 마냥 오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이건 단기 조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2016년에도 틀린 사람이 있었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도 계속 다른 것입니다. 계속 다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6월 말까지 다주택자 그 중과세를 좀 피할 수 있는 그 매물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다면은 그 매물들을 잡는 게, 그 매물들은 아마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테니까 적어도 지금 이번 주 6월 초 여러분 방송 시청하시는 이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6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매물도 끝나는 것이고, 사실 6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많은 매물들이 조금 앞당겨서 빠른 분들은 3월, 늦은 분들이 4월 정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안 파신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시겠죠. 어찌됐든 팔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맞고, 상담하면은 6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조사 잘 임하셔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과 유대감 잘 형성하시면서 이왕이면은 그 금매물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관계 형성해서 꼭 사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 7월, 8월이 된다면은 더 이상 그런 매물조차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에 마지막으로 양도세 이제 장특공제 혜택을 보기 위한 마지막 한 차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3월 달의 급매물이 지금 6월 달의 급매물과 가격이 다르듯이 연말에 나오는 급매물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급매물과 가격이 다른 급매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그래요.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해답에 도달하진 않아요.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라 그래서 고민이 많고 생각이 길어질수록 오판할 확률도 더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떨어질 만한 요인들 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승 요인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유동성 문제와 수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물이 적다. 공급이 적다. 두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10가지고 하락 요인은 10가지고 상승 요인은 2가지라 하더라도 10대 2로 볼 게 아니라 저울에 올려놔서 무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울은 무거운 쪽으로 개수 계란 10개와 타조알 2개 올려놨다 보시면 됩니다.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무게감으로 경중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 요 책 홍보 좀 할게요. 요 누나가 되었어요. 요 영상. 요 도서.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돕는 책입니다. 부동산과 무관한 책이지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해서 시작한 책입니다. 아직까지 구입 안 하신 분들, 지금 2,000명 넘게 들어가 계신데요. 아픈 어린이 친구들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픈 친구들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